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간 실격입니다. 모처럼 소설책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워낙 유명한 제목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자이 오사무 지음, 신현선 옮김, 출판사 아르테입니다. 소설책이다 보니까 전부를 다 이렇게 낭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장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인간 실격. 서언. 나는 그 남자 사진을 3장 본 적이 있다. 한 장은 그 남자의 유년 시절이라고 해야 할까? 10살 전으로 추정되는 무렵의 사진인데 정원 연못가에서 수많은 여자에게 둘러싸여 그 여자들은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사촌들로 여겨진다. 굵은 줄무늬 하카마를 입고서 고개를 약 30도 왼쪽으로 기울인 채로 흉측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흉측하게? 하지만 둔한 사람들이 즉 아름다움이나 추함 따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귀여운 도련님이네요 라고 적당히 좋은 소리를 해도 아주 빈말로는 들리지 않을 만큼의 이른바 통속적인 귀염성 같은 데가 그 아이의 웃는 얼굴에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미와 추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바로 이 아이 진짜 기분 더럽다 하고 몹시도 불쾌한 듯 중얼거리며 마치 송충이라도 털어내듯이 사진을 내던져 버릴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들여다볼수록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고 섬뜩해 보인다. 이건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다. 그 아이는 조금도 웃고 있지 않다. 그 증거로 아이는 양주먹을 단단히 쥐고 서 있다. 사람은 주먹을 단단히 쥐고서 웃을 수 없다. 그건 원숭이다. 원숭이가 웃는 얼굴이다. 그냥 얼굴에 흉측한 주름살을 짓고 있을 뿐이다. 주름투성이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기묘하고 추저분하면서 이상하게 사람을 역겹게 만드는 표정의 사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기괴한 표정을 가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사진의 얼굴 또한 깜짝 놀랄 만큼 변해 있다. 학생의 모습인데 고등학교 시절 사진인지 대학 시절 사진인지 분명치 않으나 아무튼 굉장히 미남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교복을 입고 가슴 호주머니에 하얀 손수건을 꽂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 역시 웃고 있다. 이번에 웃는 얼굴은 주름투성이의 원숭이 웃음이 아니라 아주 능청스러운 미소이긴 하지만 어딘가 인간의 웃음과는 다르다. 피의 무게랄까? 생명의 웅숭 기품이랄까? 그런 충실감은 전혀 없이 그야말로 새처럼, 아니 깃털처럼 가볍게 하얀 종이 한 장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즉 하나부터 열까지 가짜라는 느낌이다. 가짜않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경박하다는 말도 뭔가 좀 부족하다. 교태 부린다고 하기에도 부족하다. 물론 멋쟁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딘가 괴담 같은 섬뜩함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묘한 미남 청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마지막 3번째 사진이 가장 기괴하다. 나이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머리는 약간 백발인 듯 했다.
몹시도 지저분한 방구석에서 벽이 3군데 정도 허물어져 내린 것이 사진에 확실히 찍혀 있었다. 그 방구석에서 작은 화로에 양손을 쬐고 있는데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다. 아무런 표정도 없다. 말하자면 앉은 자세로 양손을 화룻불에 쬐다가 자연사한 듯한, 정말로 꺼림칙하고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사진이었다. 기괴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그 사진은 비교적 얼굴이 크게 나와서 나는 얼굴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마도 평범하고 그 이마의 주름살도 평범하고 눈썹도 평범하고 눈도 코도 입도 턱도, 정말이지 그 얼굴에는 표정만 없는 게 아니라 인상조차 없었다. 특징이 없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눈을 감으면 벌써 난 그 얼굴을 잊어버리고 만다. 벽이나 작은 화로는 생각나는데 방 주인의 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얼굴이다. 만화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얼굴이다. 눈을 떠본다. 아, 이런 얼굴이었지. 생각났다. 같은 기쁨조차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눈을 뜨고 그 사진을 다시 봐도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나서 그만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소위 죽을 상이라는 것도 어딘가 좀 더 표정이나 인상이 있을 텐데, 인간의 몸에 짐을 끄는 말 모가라지라도 갖다 붙이면 이런 느낌이 들까? 아무튼 어딘가 모르게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하면서 역겹게 만든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이상한 얼굴의 남자를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수기.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차를 처음 본 것은 꽤 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정거장에 있는 육교를 오르내리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단지 그것이 정거장 주변을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을 제법 세련된 놀이로, 철도청의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단지 손님들이 선로를 건너기 위한 아주 실리적인 계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흥이 깨졌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도 역시 실리적인 필요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차를 타는 것보다 지하에서 차를 타는 게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알아 누웠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욕 커버, 베개 커버, 이불 커버 등을 그야말로 쓸데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으나 20살 무렵이 되어서야 이것들이 의외의 실용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인간의 검소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공복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그런 당치 않은 뜻이 아니고, 저로서는 공복이 어떤 감각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배가 고파도 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위 사람들이 "아유, 배고프지? 야, 우리도 그랬거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 아마나토 먹을래? 카스테라랑 빵도 있어. 하고 법석을 떨기에 저는 타고난 아부 정신을 발휘해서 배고파 하고 중얼거리고는 아마나토를 10개 정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만 공복감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물론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먹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진귀하다는 음식을 먹어보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었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갔을 때 나온 음식을 억지로라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가장 괴로웠던 시간이 바로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10명 가족이 전부 각자 개인 밥상을 두 줄로 늘어놓고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맨 끝자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방은 어두침침했는데 점심때가 되어 10명의 식구들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모습에 저는 늘 으스스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구나 고풍스럽고 완고한 시골 집안이라 대체로 반찬도 정해져 있어서 별미나 고급스러운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기에 결국 저는 점점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방 맨 끝자리에 앉아 추위에 덜덜 떠는 듯한 심정으로 밥을 조금씩 입에 쑤셔 넣으며 인간은 어째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밥을 먹는 걸까? 정말로 모두 엄숙한 얼굴로 먹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가족들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밥상을 질서정연하게 늘어놓고 먹기 싫어도 말없이 밥알을 씹는 것은 집 안에 떠다니는 영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제 귀에는 단지 못된 위협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신은 지금도 저는 어쩐지 미신처럼 느껴집니다만 언제나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난해하고도 모호하며 협박성 짙은 말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저는 아직도 인간의 삶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가진 행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개념이 전혀 다른 듯한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신음하며 발광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행운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 자신은 항상 지옥 같은 마음이어서 오히려 저를 행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안락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재앙 보따리가 10개나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옆 사람이 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목숨을 재촉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고통, 단지 밥만 먹을 수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통으로 제가 가진 10개의 재앙 따위는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처참한 아비지옥일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도 않고 굴하지 않고 삶의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괴롭지 않다는 의미 아닐까? 더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는 철저히 에고이스트가 되어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겠지. 그러나 인간이란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 푹 자면 아침에는 상쾌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그것만은 아니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돈을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러나 경우에 따라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없어서 나 혼자만 완전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뿐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릿광대짓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도저히 인간을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어릿광대짓이라는 끈 하나로 간신히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한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마저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고, 단지 두려움과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여 어릿광대짓이 능수능란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사이인가 한마디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꼭 저 혼자만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치하고 서글픈 저의 어릿광대짓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꾸중을 들어도 말대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소한 꾸지람이라도 청천벽력처럼 강렬하게 느껴져 미칠 것 같았는데,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소위 만세일계처럼 영원히 같은 혈통을 계승해온 인간의 진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그 진리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쟁도 자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 아무래도 제가 심한 오해를 한 것 같아 언제나 그 공격을 잠자코 받아들이기 일쑤였고, 내심 미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야 누구라도 남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화를 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사자보다 악어보다 용보다 더 무시무시한 동물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감추고 있는 듯해도 가령 소가 초원에서 얌전히 자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에 앉은 등해를 찰싹 쳐서 죽이듯이 인간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분노라는 형태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로 벌벌 떨며 인간으로서 제 언행에 대해 최소한의 자신감도 갖지 못했습니다. 혼자만의 고뇌는 가슴속 작은 상자에 감춰두고 그 우울과 불안을 꼭꼭 숨기고 또 숨긴 채 오로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양 위장하며 저는 점차 익살스러운 별난 아이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쨌거나 웃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이른바 생활 밖에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지. 아무튼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다, 바람이다, 허공이다. 그런 생각만 격해져서 저는 어릿광대짓으로 가족들을 웃기고, 또한 가족들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머슴이나 하녀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어릿광대짓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여름에 유카타 안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도 그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요조 안 어울려 하고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한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더위와 추위를 모르는 괴짜는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고 유카타의 소매 밖으로 보이게 하여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도쿄에 볼 일이 많은 분으로 우에노 사쿠라게초의 별장을 갖고 있어서 한 달 중 대부분을 그 도쿄의 별장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것까지 실로 엄청난 선물을 사오는 게 아버지의 취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상경하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자식들을 응접실에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는 무슨 선물이 좋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묻고는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머뭇거리며 말을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갖고 싶으냐는 물음에 그 즉시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를 즐겁게 해줄 건 없어.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동시에 남이 주는 건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도 쭈뼛쭈뼛 도둑질하듯이 하며 극도의 쓸쓸함을 맛봤죠. 그러고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괴로워했습니다. 즉, 저에게는 양자택일의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이 훗날 소위 저의 부끄러운 인생의 중대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머뭇거리자 아버지는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역시 책이냐? 아사쿠라 절 앞에 가게에서 아이들이 쓰고 놀기에 알맞은 크기의 설날 사자 춤탈을 팔고 있던데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제 틀렸습니다. 어릿광대 같은 대답이고 뭐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저의 어릿광대 노릇은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책이 좋을 겁니다. 큰형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기분 잡친 표정으로 적지도 않고 수첩을 탁 덮었습니다. 이 무슨 실수란 말인가? 나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엄청날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을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생각한 끝에 살그머니 일어나 응접실로 가서 아버지가 아까 수첩을 넣어두신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책장을 넘겨서 선물 목록 부분을 찾아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혀 사자탈이라고 쓴 다음 잤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을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그 사자탈을 저에게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뜻에 맞추어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한밤중 응접실에 몰래 들어가 그런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의 비상수단은 과연 예상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시더니 어머니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사쿠라 절앞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펼쳐보니까 이것 봐. 여기 사자탈이라고 쓰여 있잖아.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퍼뜩 생각이 났지. 이건 요조의 장난이야.
그 녀석. 내가 물었을 때는 희쭉 웃으며 잠자코 있더니 나중에 아무래도 사자탈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야. 녀석은 여간 별난 게 아니라니까. 시침이 딱 되고는 여기에 또박또박 적어놨어.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고 말았네. 빨리 요조를 이리 불러와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머슴이나 하녀를 양실에 모아놓고 머슴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 두드리게 하고는 시골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는 뭐든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추어 인디언 춤을 추어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형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저의 인디언 춤을 찍었는데 현상된 그 사진을 보니 제가 허리에 두른 천, 그것은 사라사 보자기였습니다. 그 천 사이로 자그마한 고추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온 집안의 웃음거리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또한 뜻밖의 성공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신간 소년 잡지를 10권 넘게 구독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책을 도쿄에 주문해서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메차라 쿠차라 박사라든지 난자몬자 박사랑은 꽤 친숙했습니다. 게다가 괴담, 무협, 만담, 에도 옛 이야기도 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여 집안 사람들을 웃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학교에서 저는 존경을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개념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자에게 간파당하여 산산조각이 나서 죽는 것보다 더 창피를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다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인간을 속여 존경받아봤자 누군가 한 사람은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속은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 분노와 복수는 정말이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상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흔히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병학하여 약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1년 가까이 드러누워 학교를 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병을 앓고 난 몸으로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학기말 시험을 치면 우리 반 누구보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수업 시간에 만화 따위를 그려서 쉬는 시간이면 그것을 반 아이들에게 설명하며 웃겼습니다. 또한 장문 시간에는 우스갯소리만 써서 선생님께 주의를 들어도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은근히 저의 그 우스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던 도중 기차에서 객차 통로에 놓인 가래통에 오줌을 누워버린 실수담을.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가래통인지 모르고 한 짓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척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짓을 고의로 슬픈 필치로 써서 냈습니다. 틀림없이 선생님이 웃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기에 교무실로 돌아가는 선생님 뒤를 살짝 쫓아가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즉시 저의 그 장문을 다른 학생들의 장문 속에서 찾아내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하더니 크크 웃으시는 겁니다. 이윽고 교무실에 들어가더니 다 읽었는지 얼굴이 벌개져 큰 소리로 웃으시며 다른 선생님에게 얼른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하고 무척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것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는 전 과목 모두 10점 만점이었지만
품행만큼은 6점이나 7점이었기에 그 또한 온 집안의 웃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런 장난꾸러기 같은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녀나 머슴에게 애처로운 짓을 배웠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며 잔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서 또 하나의 인간의 본질을 본 것 같아서 힘없이 웃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더라면 겁내지 않고 그들의 범죄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호소하는 방법에는 조금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해도, 어머니에게 호소해도, 경찰에 호소해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은 처세가 뛰어난 사람의 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틀림없이 편파적일 게 뻔하다. 어차피 남들에게 호소해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꾹 참고 어릿광대짓을 계속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거야? 어쭈, 네가 언제부터 크리스천이었다고? 하고 조소할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의 길로 통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조차 서로 불신하며 여우하고 뭐고 전혀 생각지 않고 태연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아버지가 속해 있던 정당의 유명인이 이 마을에 연설하러 왔기에 저는 머슴들을 따라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은 10,000원으로 이 마을에서 특히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얼굴은 전부 보였고 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청중들은 눈 오는 밤길을 삼삼오오 모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밤 연설에 대하여 마구 험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각별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개회사도 형편없었고 그 유명인의 연설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이른바 아버지의 동지들이 화난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 들러 응접실에 들어와서는 오늘 밤의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노라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연설에는 어땠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머슴들까지 아주 재미있었다고 대답하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머슴들은 돌아오는 내내 연설회처럼 따분한 것은 없다며 탄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례에 불과합니다. 서로 속이지만 희한하게도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참으로 산뜻한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 생활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인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어릿광대짓을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수신,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라나 뭐라나 하는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서로 속이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거나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난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끝내 그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처럼 두려워하거나 죽을 힘을 다해 서비스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인간 생활과 대립하며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았도
됐겠죠. 즉, 제가 머슴이나 하녀의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사상 때문도 아니며 인간들이 요조라는 저에 대한 신뢰의 외피를 꽉 닫아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마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따금 보이셨으니까요. 그리하여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고독을 수많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감지했는데 그것이 훗날 제 허점을 이용당하는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여성들은 저를 연애의 비밀을 지켜줄 남자로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인간 실격은 여기까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내용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참 순간순간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가면서 읽어봤습니다. 처음 읽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재밌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읽는 이런 것이 좋네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입니다. 인간실격. 이번에 아르테에서 정말 예쁜 디자인을 해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른 책으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